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소아과와 산부인과 의사가 줄고 그러면서 관련 병원도 문을 닫는 일이 점점 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게 우리 사회의 고민인데요.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소아 진료 수가와 분만 수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수가 인상이 별 효과는 없을 거라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매년 감소하고 있던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액이 요즘 다시 늘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이자 부담이 늘면서 밀린 빚을 갚거나 또는 부동산을 사려는 목적 등등으로 퇴직금을 중간에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양호한 수준을 넘어서 매우 뜨거운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3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연율 4.9%로 집계됐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한국경제신문 이상은 기자,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 봅니다. 이상은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정부가 변화를 줄 것 같기는 한데, 정부가 보상 수준, 이른바 수가를 높여주기로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산부인과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보면, 아이를 낳을 때 산모나 그 가족이 지금은 병원에 돈을 별로 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병원에서는 그 비용을 건강보험에 청구하게 돼 있는데요. 예. 현재는 건보에서 분만 건당 약 80만 원 정도의 돈을 줍니다. 이거를 올 연말부터 기본적으로는 70% 올려주기로 한 거고요. 예. 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4배까지도 더 주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때 지금보다 55만 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대도시가 아닌 그런 지역에서 아이를 낳을 때는 또 55만 원을 추가해 줍니다. 그럼 총 얼마를 받는 건가요, 병원에서는?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하게는 79만 원 정도를 받고요. 예. 거기에서 근데 예를 들면 앞으로 뭐 충북 청주에서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5만 원 늘어나니까 134만 원에다가 청주니까 대도시가 아니니까 거기다 55만 원 더해서 110만 원 더하면 189만 원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예, 거의 지금보다 2배 이상 받는 거네요. 그렇죠? 지방에서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이제 추가 비용들이 더 지급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응급 분만이 가능한 분만실을 운영하려면 의사 선생님들이 팀을 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4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병원에는 응급 수가를 또 55만 원을 쳐주고, 예. 또 산모가 나이가 많거나 합병증이 있어서 고위험 분만으로 분류가 되면 또 추가 비용을 줍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든지 아이 낳는 비용이 최소한 55만 원은 더 받을 수가 있고, 네. 또 많게는 200만 원 이상도 추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병원화가 약간 의미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수가를 계산할 때 이게 종합병원인지 의원인지 아니면 그 행위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쉬운 건지 그런 것만 따졌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지역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 그 의료 행위를 했는지를 반영해서 수가를 따지는 거고요. 또 응급실 운영을 고려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의사가 환자를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또는 또 마음대로 진료를 해서 마음대로 이런저런 돈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니 결국은 이렇게 태아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산모도 줄어들고 있고, 네. 출생아 수가 줄어드니까, 네. 이 상황에서는 의사 숫자를 유지하려면 네. 당연히 더 줘야 될 텐데,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기존 관행대로 주다가 이제 뭔가 충돌, 갈등 이런 게 생겼던 것 같기는 해요. 조금 늦은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예. 문제는 지금이야 아이들 태어나는 숫자는 적지만, 네. 건보료 내는 어른들은 그래도 아직 인구가 많으니까, 네. 그래 어른들이 어차피 건보료 내는 건 똑같으니 1년에 아이들 50만 명 태어날 때랑 25만 명 태어날 때랑 비교해서 25만 명 태어나면 아이들 한 명 태어날 때마다 비용 2배 주면 되지. 똑같죠. 어차피 건보료 뭐 거치는 거야 비슷하니까. 인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점점 어른들 숫자도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과연 계속 이렇게 줄 수 있는 건가? 이제 그 생각은 또 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내는 진료비는 변화는 없겠죠? 예, 소비자는 지금하고 동일합니다. 자연분만은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분만 행위 그 자체에는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뭐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액을 맞는다든가 그런 처치를 하면 그건 조금 더 낼 수 있고요. 이렇게 돈을 더 준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은 소비자가 더 낸다는 건 아니고 건보하고 병원 사이에서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자연분만은 지금처럼 돈을 안 내시는 것이고 제왕절개는 원래도 소비자 부담이 조금 있었습니다. 5%만큼 내면 되는데 그것도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아과 병원도 수가를 올리기로 했다던데 이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6살 미만 소아 환자를 처음으로 진료할 때 돈을 조금 더 주기로 한 거예요. 3,500원에서 7,000원 정도 가상금을 얹어주는 건데 돌 전의 아이는 7,000원, 돌 지나서 만 6살까지는 3,500원을 추가로 건보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초진에만 적용되고 2번 이상 같은 병원에 왔을 때 재진 환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도 조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예. 의원급에서 진료를 본다고 가정을 하면 돌 전의 아이는 400원 정도 늘어나고 6살 미만 어린이는 초진비가 700원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태어나는 아기들 숫자도 줄어드니까 그렇죠. 진즉 이렇게 네. 조정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이러면 의사 숫자는 똑같고 당연히 수입은 줄어들면 어디서 보충하라는 거냐에 대해서 답을 우리가 안 줬던. 안 줬죠. 예, 안 줬습니다. 그동안에는 왜 이걸 안 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인구 이렇게 줄어듭니다. 출생아 수 줄어듭니다 하고 하면 당연히 이런 여파가 있을 거니까 이것도 좀 조절을 했으면 좋을 텐데 항상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시끄럽고 어디는 의사가 없다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나면 항상 이렇게 꽤 오래됐는데 이렇게 아이들 적게 태어난 지가.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돈을 막 무한정 들이면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하자. 우리 뭐 돈 막 무한히 써도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비용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일단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재정이 별로 좋지를 않고 또 앞으로 더 좋아질 가망도 사실 별로 없고 그러니까 올려준다고 해도 좀 찔끔이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3천억 원 정도는 더 쓰자고 결정을 한 겁니다. 예. 그 산부인과 분만 비용 올려주는 것에는 연간 2,6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예. 소아과 초진비 올려주는 거는 한 3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저출산이 심각하니까 예. 분만 건수나 진료 건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 3천억 원은 현재 기준이지 앞으로도 그 정도가 들어갈지는 잘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그보다 적어지겠죠. 아무래도. 소아과 산부인과 입장에서는 작년 대비 이 정도 더 들어간다는 거지만 그렇죠. 예. 10년 전에 비해서는 소아과 산부인과에 투입되는 건보 재정이 많이 줄지 않았냐. 이미 많이 줄었겠죠. 아이들 적게 태어났으니까. 맞습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거 나눠줘야지라는 얘기고 네. 실제로는 아껴야 될 게 이런 거 줄어드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할 게 아니라 네. 이른바 실손보험에서 줄줄 새는 거 있죠. 그거는 잡아야죠. 병원에 가면 항상 의사 선생님보다 실장님이 더 많은 이런 상황에서 고칠 것들이 꽤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의료계 반응은 어때요? 그동안 수가 올려달라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으니까. 예, 일단은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실제로 또 요거를 이런 안을 만들 때 의사들하고 상의해서 만든 거니까 반갑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주는 쪽이야 조금 많이 뭐 올려줬지만 받는 쪽에서는 일단 수요 자체가 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게 타격이 커가지고요. 그걸 보상할 만큼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군 단위 지역에서 한 해에 아기가 100명도 안 태어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럼 100명이 태어나고 다 한 병원에 간다고 쳐도 수가가 뭐 아까처럼 189만 원 준다. 그러면 사흘에 한 명꼴로 받으니까 그 부담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1억 8,900만 원을 그 대가로 받습니다. 그게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의사 있어야 되죠. 간호사 있어야 되죠. 또 병원 유지 비용 들죠. 하면 그렇게 다 보상이 되지는 않겠죠. 예. 또 이제 뭐 부산시 기장군, 뭐 세종시 조치원읍 이런 데는 무슨 대도시냐. 그런 데도 수가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요. 행정구역상 묘하게 시로 편입돼 있긴 하지만 특별시 산하에 있고 그렇긴 한데 대도시 같지 않은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제 소송 같은 리스크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보상을 강화해 주어야 산부인과 폐원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결과가 안 좋으면 항상 소송을 하고 의사가 피해를 보고 하면 네.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은 급한 환자는 아예 안 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러고 싶겠죠. 네. 리스크를 내가 왜 걸어야 하나.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이 사실은 출산에선 원래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출산 과정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무과실 의료 사고라고 분류되는 게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병원이 배상금의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원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고요. 정부도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100% 정부가 배상을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어쨌든 소송 걸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그런 걸 좀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자, 박 작가님. 네.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 3분기 경제 성장률도 나오고 밤사이 미국의 GDP도 나오고 이것저것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좀 나왔는데 네.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우리나라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6%로 나왔거든요. 예.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올해 1분기에 0.3% 반등했고 2분기 0.6% 그리고 3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으로 0%대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긴 했는데 수출도 좀 늘고 민간 소비도 좀 늘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대로 가면 정부 전망치인 연간 성장률 1.4%를 달성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올해 전체로 보면 1.4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4분기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데다. 예. 이렇게 되면 또 유가에 영향을 주니까요. 미국의 고금리도 생각보다 길어질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어서 4분기에는 생각만큼 경제 성장이 안 될 수도 있다. 1.4% 성장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슬슬 이제 코로나 때 샀던 내구재, 노트북, PC 등등 바꿀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예. 그게 일단 관건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휴대폰도 그렇고. 미국도 어제 3분기 GDP를 발표됐던데 예. 연율로 환산할 때 그러니까 이런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면 연간 4.9 성장하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놀라운 숫자죠. 중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상 한 나라 경제가 성숙하고 규모가 커지면요. 성장세라는 건 둔화하는 게 상식이고 또 역사적으로 그랬는데 예. 이 미국처럼 경제 규모가 매우 큰 나라가 연간 4.9% 성장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직전 분기 대비해서 성장률을 발표하는데 미국은 한국하고 다르게 분기 성장률을 연율로 환산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말씀 설명드린 대로 이런 속도라면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계산을 해보면 전분기 대비로는 1.2% 성장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전분기 대비 0.6% 성장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한 15배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을 한 겁니다. 예. 다만 어제 발표된 성장률은 속보치라서요. 수정될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미국 경제 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번의 발표가 되니까 예. 수정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제 나오는 걸로 볼 때는 굉장히 놀라운 숫자가 나온 겁니다. 보통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이런 숫자가 나오면 도핑 테스트 해보자고 하죠. 예. 선수들이. 그렇죠. 저 친구 좀 이상하다. 네. 왜 어떤 뭐 비결이 있거나 왜 미국만 이러는 거래요? 그 얘기를 하려면 한 30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3분기만 떼서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3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린 거는 소비였어요. 소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개인 소비 증가율만 보면 4%인데 지난 2분기가 0.8%였거든요. 예. 크게 확대된 거죠. 왜냐하면 3분기인 7월, 8월, 9월에는 휴가들을 많이 가니까 아무래도 소비가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예. 관련해서 재밌는 분석도 어제 하나 나왔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미국의 유명 가수가 있습니다. 콘서트 투어에서 연간 1조 원을 넘게 벌었다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콘서트가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콘서트 티켓 사고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콘서트장 가고 호텔 숙박비 쓰고 식당에서 밥 먹고 그랬던 게 3분기 성장에도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그럼 가수들이 공연을 안 해서 그러냐 하면 하기도 다 하죠. 그렇죠. 보러 갈 때야 많은데 네. 우리는 사람들이 좀 경제 어렵고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은 아끼자 해서 지갑을 닫는데 그렇죠. 미국인들 지갑에는 뭐 지퍼가 고장난 겁니까? 아니면 미국도 금리가 이렇게 높고 언제 저 경기 나빠질지 모른다는 뉴스 있으면 네. 아낄 만도 한데 정부가 빚을 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민들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어주고 있으니까. 아니, 넣어줘도 그래도 아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또 민간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네, 이 얘기하려고 하면 좀 길어지니까 이건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앞으로도 그럼 지금처럼 성장률이 잘 나올 거냐 하는 전망은 늘 그렇듯이 엇갈리는데 미국 정부는 당연히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좀 안 좋을 거라고 보는 쪽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높고 네. 고금리가 길어지고 있는 부담도 여전하니까 그리고 4분기는 휴가철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때 유예시켰던 학자금 대출 상환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소비도 많이 줄 거라서 4분기는 생각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이 고금리는 고금리인데 네. 고금리를 소비자들이 피부로 못 느꼈죠. 그렇죠. 원래 옛날에 집 샀던 분들이야 고정금리를 샀으니까 이자 그렇습니다. 똑같이 나가는 거고 네. 새로 집 산지만 않으면 고금리를 느낄 이유가 없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생긴 일 같기도 하고 네.
원래 좀 낙천적인 나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고 뭐 다음 달까지 살 돈만 있으면 예. 그냥 뭐 똑같이 즐겁다고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럽은 별로 경기 안 좋아서 기준금리를 드디어 동결했군요. 계속 네, 올리다가. 유럽은 작년 7월부터 10번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는 중이었는데 이번에는 동결을 하면서 현재 4.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동결합시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서 더 올리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일단 이번에는 한번 스톱을 하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김현우 소장님, 네.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깨서 급전 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네. 뉴스 같은데 그렇습니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이렇게 붙고 있으면 그 필요할 때마다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사유가 있어야 예. 꺼내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좀 예. 전에 말씀해 주신 뭐 집을 사려고 할 때 중도 인출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예. 그 이외에도 뭐 개인 회생이나 파산, 본인이나 가족의 요양, 뭐 재난 피해 이런 사유들도 있습니다. 뭐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도 가능하고요. 근데 전세금이 올랐거나 월세 그렇습니다. 보증금이 올랐으면 네, 한 회사에서 딱 한 번만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 금액을 보니까 지난달 말까지 1조 8천억 원 정도. 근데 이 규모가 작년 한 해 동안 중도 인출을 받아간 금액이거든요.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그 중에 62%가 주택 구입 목적이었는데 뭐 작년에도 주택 구입 목적이 가장 크긴 했지만 그 주택 시장이 뜨거웠던 거에 비해서 올해 부동산 시장을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퇴직금을 깨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퇴직금을 사실은 노후까지 가져가서 노후 대비 자금으로 쓰세요. 그렇게 취지로 도입한 게 이 퇴직연금의 주 목적 중 하나인데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은 이거는 퇴직소득세를 뭐 30에서 40% 깎아줍니다. 그쪽으로 네. 유도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주택에 활용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아예 외국처럼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월세 보증금 올랐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상황이 2년마다 한 번씩 벌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뭐 한 회사에선 한 번만 되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망이나 영구장애, 뭐 의료비 필수 의료비 지출 이런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허용되고요. 영국은 건강상의 이유 아니면 기대 여명이 1년 이하로 남았을 경우 이때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 아예 금지하고 있거든요. 목숨 왔다 갔다 하는 일 아니면 깨지 마세요가 컨셉이군요. 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 외에도 뭐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보증금 이런 목적으로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죠. 이 퇴직연금 제도뿐만이 아니라 그냥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는 사업장들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는 사업장도 중간정산을 해줄 수는 있는데 사유는 동일해요. 근데 정해진 사유 외에 임의로 중간정산을 해주게 되면 이게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라서 나중에 근로자가 그때 중간정산한 건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퇴직금 다 내놓으세요 예. 라고 하면 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그 돈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임의대로 꺼내줄 수 없고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뭐 사유를 반드시 충족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 중도인출도 중간정산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도인출도 퇴직연금의 유형에 따라 다른데 DB형, DC형이냐에 따라서 예,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DC형 그러니까 근로자가 알아서 굴리는 건 중도 인출이 되는데 가능하고 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건 네. 안 된다는 안 거예요. 됩니다. 그러면 활용할 수 없느냐? 대신 담보대출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뭐 거의 비슷한 사유로 예. 가능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이 담보대출이 어려운 이유는 이제 금융회사가 퇴직금을 담보로 이거 대출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예. 뭔가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을 때 그 빌려간 사람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그 담보 재산을 처분해야 되잖아요. 퇴직금 쌓아놓은 거 압류. 그렇죠. 그러면 되죠. 네, 그래야 되는데 퇴직금은 압류 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게 이제 현금으로 들어와서 통장에 들어왔을 때 그 통장을 압류하면 되는데 퇴직금은 또 근로자의 마지막 뭐 생활수단이고 그러니까 압류하면 안 된다는 법이 또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퇴직해서 일반 통장에 그 퇴직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퇴직할지 모르잖아요. 네. 사실상 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담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주는 금융기관도 이 사람이 퇴직했을 때 퇴직금 이 사람한테 주지 말고 그건 떼고 우리한테 주고 나머지 주는 걸로 약속해 주세요. 해야지만 해주거든요. 불편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보호하려는 취지는 아름다운데 네. 이렇게 아름다운 취지를 법을 만들어 놓으면 네. 현장에서는 그러면 그런 근로자한테 돈 안 빌려줘요 우리는. 그렇죠. 하니까 오히려 근로자가 더 불편해지는 일이 벌어지네요. 네, 나라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거나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 친절한 경제로 이어갑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박인우 씨가 뉴스를 듣다 보니까 김장철을 대비해서 정부가 배추 비축 물량을 방출하기로 했다고 하던데요. 지난 추석에는 과일이나 수산물 같은 추석 제수용품도 정부가 비축 물량을 푼다는 뉴스가 있던데
농산물을 정부가 어디에 어떻게 비축을 해놓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상하기도 할 거고 어떤 농산물이 부족할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텐데 정부는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서 비축을 해놓는 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축산물을 다 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사 먹는 것 중심으로 서너 가지씩 정도만 비축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은 미리 따다가 저온 냉장 창고에 넣어 놓는데 창고는 민간이 갖고 있는 창고를 정부가 임대해서 쓰고요. 과일은 저온 창고에 넣으면 약 1년 정도는 보관할 수 있다니까 이제 추석에 사과값이 너무 오른다 싶으면 작년에 따서 저장해둔 그 사과를 시중에 파는 거죠. 갈치, 고등어, 오징어 이런 수산물은 미리 잡아서 냉동을 해놓으면 되니까 이것도 미리 창고에 넣어두고요. 그러다가 가격이 많이 오른다 싶으면 정부가 직접 그 창고 물량을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같은 곳에 내다 팝니다. 다만 소고기, 돼지고기는 이건 얼려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으니까 그건 미리 저장해 놓지는 못하고요. 가격이 오른다 싶으면 농협에서 도축량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시중에 물량 공급을 합니다. 배추 같은 채소도 오래 저장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저장하지는 않고 계약 재배라고 해서 정부가 얼마에 사줄 테니까 정부한테 이 가격에 나중에 꼭 파세요. 이런 약속을 재배 농가와 미리 같이 하고 재배를 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그 배추밭 배추를 시장에 내놓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 비축하는 물량이 충분하지는 않아서 정부가 가격을 다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일은 정부 비축량이 우리가 1년 동안 먹는 물량의 한 7% 정도라고 하는데 약간 부족한 감도 있고요. 수산물은 냉동 창고에 비축하는 양이 1년 소비량의 한 1%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뭐 더 비축하면 좋긴 할 텐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거밖에는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배추 농사 짓는 분들도 정부하고 계약 재배를 하는 걸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계약 재배를 하면 가격이 아무리 폭락해도 정부가 다 사주면 좋은데 정부도 그러다가 크게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조건을 답니다. 시중 배추 가격이 정부가 약속한 가격보다 20% 정도 낮으면 그때까지는 정부가 손해보고 약속한 가격을 지불하는데 시중 가격이 20%보다 더 떨어지면 정부도 그 손실을 다 떠안을 수는 없다. 20%만 부담하겠다라는 조건이어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값이 오르면 정부가 다 가져가고 폭락하면 손해를 나눠서 지자고 하는 정부의 계약 재배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질문 보내주신 박인우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